30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화학회사 과장으로 내년이면 부장 승진이 확정되어 있고 5년 후 정년까지 별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퇴직금 2억과 그동안 모은 적금 1억까지 총 3억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49살 처남 정주수 때문이었다. 3년 전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이후 준수는 여러 사업을 시도했다. 치킨집, 카페, 온라인 쇼핑몰까지. 하지만 모두 실패했고 빚만 늘어갔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상황에서 경제적 압박은 점점 심해졌다. 그런 준수가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평소처럼 허술한 계획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왔다. 매형,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중국 직구 사업이에요. 준수는 두꺼운 파일을 식탁 위에 펼쳤다. 시장 분석 자료, 경쟁사 현황, 예상 수익률까지 꽤 그럴듯해 보였다. 3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이렇게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한 적이 없었다. 요즘 중국 직구가 대세잖아요. 특히 전자제품, 생활용품 쪽은 정말 블루오션이에요. 아내 미경이 옆에서 거들었다. 준수가 이번엔 정말 준비 많이 했어. 전 직장 동료들한테도 자문받고 시장 조사도 6개월 동안 했다고 하더라. 미경은 3남 1녀 중 유일한 딸이자 첫째로 자라면서 남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바로 아래 둘째인 준수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결혼 28년 동안 준수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도움을 줬고 미경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매형,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준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중년 남자가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해할 수 있었다. 1억만 투자해 주시면 1년 안에 3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전 직장 동료들도 이미 투자했어요. 전 직장 동료들 이야기가 나오자 조금 더 신뢰가 갔다. 준수는 대기업 영업부에서 나름 실력을 인정받던 사람이었다. 인맥도 넓고 사업 감각도 있었다. 다만 계획성이 부족해서 이전 사업들이 실패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퇴직금 2억 중 절반을 투자하는 것이다. 더구나 아들 수연은 이미 취업했고 딸 은영도 내년이면 대학원을 졸업한다. 자녀들 교육비 부담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굳이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당신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하려던 거잖아.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미경이 즉시 반응했다. 준수가 성공하면 우리도 좋잖아. 늘 도움만 받았는데 이번엔 우리도 투자해서 함께 성공하는 거야. 미경의 논리는 단순했다. 가족이니까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28년간 성실하게 모은 돈을 투자하기엔 여전히 불안했다. 매형, 걱정 마세요. 제가 언제 매형한테 손해 끼친 적 있어요? 준수가 자신 있게 말했다. 사실 손해를 끼친 적은 없었다. 빌려간 돈을 못 갚긴 했지만 그건 사업 실패 때문이었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빨리 결정해 주세요. 중국 업체와 계약 타이밍이 중요해요. 늦으면 다른 곳에서 선점할 수도 있어요. 준수가 재촉했다.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조금 이상했지만 사업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미경과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당신 퇴직금 2억 중에 1억만 투자해줘. 준수가 실패해도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 아니야? 미경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그동안 준수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줬는데 정작 큰 기회가 왔을 때 외면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까지 있었다. 아들 수연만이 계속 우려를 표했다. 아빠, 외삼촌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수연은 아직 젊어서 사업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회 초년생이 중년의 경험 많은 어른의 사업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나는 결정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믿어보기로 했다. 1억이라는 돈이 크긴 하지만 준수가 성공한다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었다. 알겠어. 도와주겠다. 내 말에 준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미경도 기뻐하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28년간 성실하게 모은 돈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때는 몰랐다. 이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를. 결국 1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28년간 성실하게 모은 돈의 절반이었지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준수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매형, 죄송한데 1억으론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준수의 표정이 진지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1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뀐 것이다. 중국 업체에서 최소 주물량을 늘려달라고 하네요. 1억 5천만 원이면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당황스러웠다. 퇴직금 2억에서 1억도 큰 결심이었는데 5천만 원을 더 달라니. 그것도 적금을 해지해야 하는 금액이었다.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처음 계획과 다른데. 매형, 사업이라는 게 변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1억 5천이면 정말 확실해져요. 준수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률도 더 높아진다는 내용이었다. 1년 후 3억이 아니라 4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미경이 나서서 설득하기 시작했다. 여보, 5천만 원만 더 해주면 준수가 정말 성공할 수 있대. 적금 해지하는 거니까 큰 손해도 아니고 적금은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잖아. 그것까지 투자하면 한 번만 믿어줘. 준수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미경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다. 남동생을 향한 각별한 애정이 느껴졌다. 결국 나는 적금까지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1억 5천만 원. 내 전 재산의 절반이었다.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차례였다. 하지만 준수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매형, 가족끼리 뭔 복잡한 계약서가 필요해요? 간단하게 차용증만 써드릴게요. 그래도 사업 투자니까 제대로 된 계약서가. 매형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식상.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준수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매형이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상처받아요. 미경도 나를 나무랐다. 준수한테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 가족인데 뭔 계약서가 필요해. 결국 간단한 차용증만 작성했다. 6개월 후 이자 포함해서 2억 원을 갚겠다는 내용뿐이었다. 담보나 보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다가도 미경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삼켰다. 매형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준수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 후 준수가 강남에 사무실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직접 가서 보니 꽤 그럴듯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직원도 2명이나 있었다. 벌써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달 매출이 3천만 원 나왔네요. 준수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같았다. 미경도 무척 기뻐했다. 준수가 드디어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했구나. 이번엔 정말 성공할 것 같아. 하지만 아들 수연만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빠, 외삼촌 사업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는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중국 직구 사업에 1억 5천만 원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요즘은 드롭싱핑이라고 해서 재고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수연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너는 사업을 몰라. 어른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아빠,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수연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채 나는 준수의 성공을 믿고 싶었다. 2개월 차 준수가 매출 보고를 해왔다. 이번 달은 5천만 원 돌파했어요. 매형 덕분입니다. 숫자로 보여주니 더욱 신뢰가 갔다. 미경은 온 가족에게 자랑했다. 우리 준수가 드디어 대박났어. 이번 달 매출이 5천만 원이래.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안심이 되었다. 준수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왔고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6개월 후면 약속대로 2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역시 가족을 믿어야 하는구나.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28년간 성실하게 산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 은영도 외삼촌의 성공을 기뻐했다. 아빠가 도와주신 덕분에 외삼촌이 성공하셨네요. 역시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6개월 후면 2억 원을 받고 그 돈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준수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 그리고 내 투자에 대한 확신까지. 하지만 6개월이라는 약속 기한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6개월이라는 약속 기한이 다가오자 준수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인사라도 했는데 2주째 소식이 없었다. 미경이 먼저 연락을 해봤다. 준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사업은 잘 되고 있어? 누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 죽겠어요. 지금 확장 준비하느라 정신 없어요. 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사업이 잘 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준수가 직접 집에 찾아왔을 때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매형, 죄송한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6개월 후 2억 원을 갚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갑자기 어렵다니. 사업이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너무 잘 돼서 문제예요. 지금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데 여기서 돈을 빼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준수의 설명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다. 사업이 확장 단계에 있을 때 자금을 빼는 것은 손해일 수 있었다. 1년만 더 기다려주시면 2억이 아니라 5억도 가능해요. 매형께서 투자한 돈이 대박나는 거죠. 미경도 준수 편을 들었다. 여보, 사업이 잘 되는데 굳이 지금 돈을 받을 필요 있어? 더 기다렸다가 많이 받으면 되잖아. 하지만 나는 약속이 약속이라고 생각했다. 6개월 후 2억 원. 분명한 약속이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더구나 나도 계획이 있어. 매형,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대형 주문이 들어와서 정리하고 나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결국 한 달 더 기다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궁금해서 사무실에 들렀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예전에 봤던 직원 2명 중 1명은 없었고 사무실도 한산해 보였다. 직원이 1명 줄었네? 아, 그 직원은 다른 부서로 옮겼어요. 지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준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다. 컴퓨터 화면을 흘끗 봤는데 주식 차트가 떠 있었다. 그게 뭐야? 아, 중국 원자재 시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업에 필요하거든요. 얼른 화면을 바꾸는 준수의 모습이 수상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 수연에게 이야기했다. 수연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빠, 제가 외삼촌 사무실 근처 가봤는데 정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낮에도 불이 꺼져 있는 날이 많아요. 사업이 잘 된다면서 왜 사무실이 한산해 보이죠? 수연의 말에 불안감이 더 커졌다. 하지만 미경은 여전히 준수를 믿었다. 친정 동생을 의심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 준수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딸 은영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아빠,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영학과라서 아는데 사업 현황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28년간 쌓아온 신뢰였는데 이런 식으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한 달이 더 지난 후 준수가 또다시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매형, 정말 죄송한데 5천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뭐라고? 대형 주문이 들어왔는데 원료비가 부족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대박이에요. 매형 몫을 30%로 올려드릴게요. 2억 원을 갚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5천만 원을 더 달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더 이상은 어렵다. 약속한 돈부터 갚아.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준수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평소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매형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그 말을 끝으로 준수가 나갔다. 미경은 내가 너무 매정하다며 화를 냈다. 준수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왜 그래? 5천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 계속 돈만 달라고 하잖아. 동생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 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발견을 했다. 딸 은영이 우연히 준수의 SNS를 보다가 이상한 사진을 발견한 것이다. 아빠, 이거 봐요. 은영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준수가 강원랜드에서 찍은 인증샷이 있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일주일 전이었다. 그런데 그날 준수는 분명히 중국 출장이라고 했었다. 이게 뭐야? 왜 삼촌이 카지노에 다닌 것 같아요. 그것도 사업한다고 하면서.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내가 준 1억 5천만 원이 사업이 아니라 도박에 쓰인 것일까? 확실한 건 아니잖아. 오해일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의 모든 이상한 점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연락이 뜸해진 것, 한산한 사무실, 주식 차트, 그리고 끊임없는 추가 요구.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28년간 성실하게 모은 돈이 도박으로 날아간 것일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강월랜드 사진을 본 후 며칠이 지났지만 준수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일주일째 완전히 잠수를 탔다. 직접 사무실에 가보기로 했다. 혹시라도 오해였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사무실 앞에 도착한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컴퓨터도 책상도 그 흔한 의자 하나 없었다. 건물관리사무소로 뛰어갔다. 4층 사무실 말씀이시죠? 한 달 전에 계약 해지하고 나가셨는데요. 한 달 전. 그러니까 내가 추가 투자를 거절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꺼내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다. 번호까지 바꿔버린 것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는다. 28년간 성실하게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경에게 말했다. 준수 사무실이 비어있어. 전화도 안 되고.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즉시 친정에 전화를 걸었지만 준수 가족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아들 수연이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빠, 외삼촌 계좌 추적해봤어요. 뭐라고? 지난 6개월간 거래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강월랜드에서 사용됐어요. 수연이 보여준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카지노 결제가 거의 매주 있었고 금액도 수백만 원씩이었다. 딸 은영도 조사 결과를 알려줬다. 아빠, 외삼촌이 말한 중국 업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사업계획서, 중국 직구, 전 직장 동료들의 투자까지. 모든 것이 내 돈을 빼내기 위한 정교한 거짓말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8년간 새벽 6시에 출근하고 야근하며 모은 돈을,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용돈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며 모은 돈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도박에 탕진해버렸다니. 이 새끼가. 주먹으로 벽을 쳤다. 54년을 살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다. 미경이 울면서 말했다. 나도 속은 거야. 나도 몰랐어. 왜 나한테 화내? 당신이 믿어달라고 했잖아. 가족이니까 도와달라고. 나도 준수가 이럴 줄 몰랐어. 아들 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말렸는데 왜 안 들었어요? 외삼촌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수연의 말에 더욱 화가 났다. 아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왜 그때 고집을 부렸을까? 딸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가서 사기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가족 간 거래라서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썼는데도요? 사용증은 있지만 사업 실패로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도박 기록은 있지만 투자금 용도 입증이 복잡하고요. 결국 민사소송을 병행하라는 소극적인 답변만 들었다. 1억 5천만 원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앞에 앉았다. 모두의 표정이 참담했다. 아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네요. 수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동안 자녀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가족을 망친 무능한 가장이 되어버렸다. 미경도 한숨만 쉬었다. 퇴직금 절반을 날려버렸네. 이제 노후는 어떻게 해?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제 60세까지 연장 근무를 신청해야 할 상황이었다. 5년을 더 일해서라도 손실을 메워야 했다. 한 달 후 마침내 준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경의 휴대폰으로였다. 누나, 정말 죄송해요. 준수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제주도에 있어요. 도박에 빠져서 정신이 없었어요. 준수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다. 매형한테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돈은 다 잃었어요. 언젠가는 갚을게요. 언젠가 갚겠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제주도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간다는 준수가 1억 5천만 원을 갚을 능력이 있을 리 없었다. 전화를 끄는 미경이 울었다.
내가 바보였어. 준수를 너무 믿었어. 28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돈을 잃은 것보다 가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 더 아팠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다. 이미 돈은 날아갔고 준수는 잠적했고 우리 가족만 상처투성이로 남았다. 이제 남은 것은 재건뿐이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 54세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챕터 5 가족의 상처와 재건 1억 5천만 원 28년간 모은 돈의 절반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퇴직을 앞두고 노후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부장 승진을 포기하고 60세까지 연장 근무를 신청했다. 5년을 더 일해서라도 손실을 메워야 했다. 미경이 먼저 변했다.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해야겠어. 이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결혼 후 28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마트 계산원 자리를 구해서 하루 4시간씩 일하기 시작했다. 당신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야. 내가 준수를 믿어달라고 했으니까 나도 책임져야지. 미경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 수연도 용돈을 보태기 시작했다. 아빠, 이거라도 보태세요. 매달 50만 원씩 가게에 보탰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아들 돈은 받을 수 없어. 아빠 혼자 책임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야죠. 딸 은영도 아르바이트를 늘렸다. 대학원 공부와 병행하느라 힘들어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아빠가 우리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고마웠다. 동시에 미안했다. 아버지로서 가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계속 들었다. 미경의 태도 변화가 가장 컸다. 준수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어. 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구나. 친정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명절에도 가지 않고 친정 어머니가 준수 걱정을 하면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 준수 일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이 지났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가족은 더 끈끈해졌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다. 준수는 여전히 제주도에서 일용직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렸다.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다. 가끔 미경에게 문자가 왔다. 누나, 정말 미안해요. 언젠가 꼭 갚을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준수도, 우리도. 어느 날 회사 후배가 가족간동 거래에 대해 물어왔다. 과장님, 처남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진지하게 조언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면 계약과 담보는 필수야.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해.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거든. 내 경험담을 들은 후배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 미경과 이야기했다. 1억 5천만 원을 잃었지만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뭘 얻었다는 거야?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잖아. 준수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당신이 28년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도 다시 깨달았고. 아들 수연이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족을 지키려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딸 은영도 거들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미경이 말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준수를 너무 믿었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모두 배운 거잖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을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검소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준수는 용서하지만 다시는 믿지 않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배신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최근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돈 거래만큼은 가족도 예외가 없어야 해. 정말 소중한 건 오랜 시간 쌓아온 가족의 신뢰니까. 1억 5천만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달은 교훈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해졌으니까. 준수가 언젠가 연락해도 더 이상 돈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선을 그었다. 가족의 안전이 개인의 감정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배웠다. 앞으로 5년을 더 일해야 하지만 힘들지 않다. 가족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28년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8개월 차였다. 36의 나이에 처음으로 맞이한 결혼 생활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행복했다. 아침마다 서윤이 내 넥타이를 메어주는 시간이 가장 좋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스함과 살짝 올려다보는 눈빛에는 언제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서윤이 물었다. 외국계 기업 전략팀에서 일하다 보니 야근이 잦았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서윤을 많이 혼자 두었다는 미안함이 항상 있었다. 그날도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논의 중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었으니까. 저녁 식사 후 서윤은 소파에 기대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런 그녀 옆에 앉아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서윤아, 회사에서 미국 지사 파견 건이 있는데 내가 지명됐어. 그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다. 얼마나 가는데? 3개월.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로질렀다. 서윤은 천천히 노트북을 덮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34의 나이에 그녀에게 3개월의 이별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축하해. 기회가 흔치 않을 텐데 가야지. 그녀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을 알아차리지 못한 척했다. 내 경력에 도움이 될 기회였고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면 나는 새 혼의 책임감에서 잠시 도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아침을 준비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더 자주 해주었고 출근길에 꼭 현관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마치 앞으로 생길 빈자리를 미리 채우려는 듯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서윤의 눈빛이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밤에는 평소보다 더 꼭 안기기도 했다. 결혼 전부터 서윤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다. 10년 연애 동안 하루라도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하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를 3개월씩이나 혼자 두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출국 전날 밤, 우리는 특별한 저녁을 함께했다. 서윤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금방 지나갈 거야. 매일 영상통화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 말았다.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를 품에 안았지만 떨리는 그녀의 어깨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공항에서의 이별은 짧았다. 서윤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녀의 말을 믿었다. 34의 성인 여성이고 디자인 작업으로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있었다. 서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다. 시차 적응부터 쉽지 않았고 낯선 환경에서의 업무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처음 2주 동안은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점차 그 횟수는 줄어들었다. 내가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날도 있었고 서윤이 디자인 작업 중이야라며 전화를 일찍 끊는 날도 늘어갔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윤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영상통화 중에 그녀의 카메라는 자주 꺼져 있었고 배터리가 없어 또는 오늘은 너무 피곤해라는 변명이 늘어갔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지만 내 상상일 뿐이라 생각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물었다. 그냥 운동도 시작했어. 우리 집 근처에 새로 생긴 헬스장. 시간도 보내고 몸도 관리할 겸. 헬스장. 그 순간만큼은 좋은 소식이라 생각했다. 아내가 건강을 챙기며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니 안심이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르게 친해진 젊은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지훈이 떠난 지 일주일째. 나는 집 안의 정적을 견딜 수 없었다. 34살의 나이에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줄은 몰랐다. 결혼 전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도 많았는데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더 허전하게 느껴지는 걸까. 밤마다 넓은 침대 위에서 지훈의 흔적을 더듬으며 잠들었다. 그의 향기가 배인 베개를 끌어안았지만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아침마다 목적 없이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디자인 작업에 집중하려 애썼다.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청도 평소보다 느리게 처리했다. 미국과의 화상통화는 나의 하루 중 유일한 낙이었지만 지우는 바빠 보였다. 우리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이야기가 끝난 후 찾아오는 적막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영상통화를 마친 어느 날 충동적으로 운동복을 꺼내 입었다. 몇 달 전 지훈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볼 때 본 헬스장이 생각났다. 그래, 운동이라도 하자. 이대로 있다간 우울해질 것 같아. 헬스장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평일 낮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다. 처음 방문한 회원이라 어색하게 서 있는데 한 트레이너가 다가왔다. 처음 오셨네요. 제가 강도혁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단단한 체격에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직원의 친절이라 생각했다. 간단한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떠났지만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를 좇았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다니자 도혁은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운동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허리에 손을 대기도 했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 음료를 건네기도 했다. 그런 작은 친절들이 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훈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울 순 없어도 적어도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어느 날 도혁이 다가와 물었다. 혼자 사세요? 순간 손가락에 결혼반지가 무거워졌다. 나는 당연히 남편이 있다고. 그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고 답했다. 도혁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아, 그래서 요즘 자주 오시는군요. 외로우실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외로움을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날 이후 도혁은 더 자주 내게 말을 걸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라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의 끈질긴 친절에 결국 카페에 함께 가게 되었다. 이렇게 예쁜 분이 혼자 있는 건 위험해요. 단순히 친구로서 커피 한잔 하는 거죠. 그의 말에 웃으며 넘겼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다. 예쁘다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더라? 지우는 결혼 초에는 자주 해주었지만 요즘은 거의 듣지 못했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의외로 즐거웠다. 도혁은 내 디자인 작업에 관심을 보였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헬스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이야기, 트레이너로서의 삶, 그의 꿈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다음날 아침 지훈과의 영상통화에서 나는 처음으로 헬스장 이야기를 생략했다. 그냥 집에서 디자인 작업만 했다고 말했다. 작은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이후로도 도혁과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운동 후 가벼운 식사, 때로는 영화 한 편, 우정이라고 생각하며 경계를 무너뜨렸다. 지훈과의 통화는 더 짧아졌고 가끔은 일부러 바쁘다며 거절하기도 했다. 결정적인 날은 비가 많이 내리던 저녁이었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운동한 후 도혁이 우산을 들고 나를 배웅했다. 비를 피해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데 그가 갑자기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윤 씨, 요즘 많이 웃으시네요. 처음 왔을 때보다. 그의 말에 미소 지었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것을 느꼈다. 멈춰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과 그대로 흘러가고 싶은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날 밤 도혁은 처음으로 내 집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다. 인사를 나누려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뿌리쳐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의 체온이 내 고독을 녹여내는 것 같았다. 들어가실래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게 느껴졌다. 집으로 들어서기 전 나는 잠시 멈춰 결혼사진이 있는 벽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미소 띤 얼굴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외로움은 그보다 더 강했다. 사진들을 모두 뒤집어 놓았다. 이후의 일은 마치 꿈처럼 진행되었다. 도혁의 손길은 지훈과는 달랐다. 더 대담하고 더 열정적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외로움도 죄책감도 그리고 지훈도. 하지만 아침이 오면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도혁이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샤워기 아래 서 있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셔도 씻겨 나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데도 도혁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다. 지훈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더 조심했다. 영상통화 전에는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통화 중에는 카메라를 끄거나 조명을 어둡게 했다. 죄책감과 배신감 사이에서 괴로웠지만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주는 짜릿함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냥 지훈이 돌아오기 전에 끝내면 돼. 아무도 알 필요 없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지만 이미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세고 위험했다. 미국 생활 2달째. 나는 서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이어지던 영상통화는 이제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서윤은 대부분 카메라를 꺼둔 채로 진행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또는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은 점점 더 커졌다.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매번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그냥 디자인 작업하고 운동 좀 다녀왔어. 한참의 침묵. 예전 같았으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쏟아내던 그녀가 이제는 짧은 대답으로 통화를 마무리하려 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 태도가 불안함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친구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학 동기인 그는 우연히 서윤과 같은 헬스장을 다니게 되었다고 했다. 지훈아,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 민석의 말은 천천히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에 따르면 서윤이 헬스장의 한 트레이너와 유독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단순한 회원과 트레이너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 운동이 끝난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물론 내 오해일 수도 있고 그날 밤 서윤과의 통화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헬스장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운동은 어때? 트레이너 도움 많이 받아?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별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는 정도야. 거짓말이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서윤의 목소리 톤, 말의 속도, 심지어 통화 중에 들리는 그녀의 호흡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다. 그날부터 나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며 배운 전략적 사고가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다. 서윤과 내가 사용하던 위치 공유 앱을 확인했다. 평소 꺼져 있던 기능이었지만 서윤은 가끔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결혼 직후부터 켜두기로 했었다. 앱을 열자 과거 위치 기록이 남아있었다. 서윤이 말했던 집에서 작업했다는 날들에 그녀의 실제 위치는 헬스장, 때로는 근처 카페나 식당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몇 번은 늦은 밤까지 헬스장에 머물러 있던 기록이었다. 헬스장이 문을 닫는 시간은 저녁 10시. 그 이후에도 그곳에 머물렀다는 건 명치 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쉽게 결론 내리고 싶지 않았다. 아내를 믿고 싶었다. 민석에게 다시 연락했다. 혹시 그 트레이너 이름이나 특징 알아? 강도혁, 30살 정도? 꽤 인기 많은 트레이너야. 여자 회원들이 많이 찾더라. 소셜미디어를 검색했다. 도혁의 계정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완벽한 체격의 젊은 남자였다. 최근 게시물을 살펴보니 눈에 익은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우리 집 근처 카페, 서윤이 자주 가던 그곳. 더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날 왔다. 서윤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어 라며 통화를 서둘러 끝낸 직후 위치 앱을 확인했다. 그녀는 집에 없었다. 위치는 분명 헬스장 근처였다. 이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혼 8개월 차에 이런 상황이라니. 내 아내가, 그것도 내가 직장 때문에 떠나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상무님께 개인 사정으로 조기 귀국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다행히 이해해 주셨다. 귀국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손이 떨렸다. 한 달 일찍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증거는 더 필요했다. 민석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다. 그는 헬스장 주변을 지나치며 서윤과 도혁을 몇 번 목격했고 멀리서 사진도 찍었다. 함께 걸어가는 모습,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도혁이 서윤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는 사진이었다. IT 전문가인 민석의 도움으로 헬스장 주변 상점의 CCTV 영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업무 목적으로 요청하는 척해서 받은 영상에는 분명히 서윤과 도혁이 늦은 밤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도혁이 서윤의 아파트까지 데려다주는 장면도 있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나는 깊은 호흡을 내쉬었다. 불과 8개월 전 결혼식장에서
영원히 당신만 사랑합니다 라고 맹세했던 여자가 내가 없는 사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다. 어쩌면 육체적으로도 관계를 맺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다.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상간자 소송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 통상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위치 기록, CCTV 영상, 통화 기록, 민석이 찍은 사진들까지 복사본을 만들고 USB에 저장했다. 법적으로 싸우기에 충분한 자료였다. 조용한 복수를 계획하며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서윤에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직접 집으로 가는 대신 먼저 호텔에 체크인하고 마지막 준비를 했다. 각오를 다졌다. 내일 아침 예고 없이 그녀를 만날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게 오해였기를 바랐다.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 명백했다. 내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아침 일찍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숫자를 눌렀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리 집에 들어선다는 것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서유는 부엌에 있었다. 아침 커피를 내리던 그녀는 현관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커피잔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지훈아? 어떻게 지금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오해일지도. 우리의 결혼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다가왔다. 이게 뭐야? 말없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펼쳤다. CCTV 영상 캡처, 위치 기록, 민석이 찍은 사진들, 특히 도혁이 서윤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사진. 늦은 밤 함께 택시에 타는 모습, 심지어 서윤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말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너무 외로웠어.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픔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다. 외로웠다고? 그게 다야?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36살 어른 남자가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도 외로웠어. 매일 밤 내 생각하면서 잠들었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고. 서유는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그녀의 눈물이 바지에 스며들었다. 한때는 그 눈물에 내 마음이 무너졌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생각에 그저 몸서리가 쳐졌다. 천천히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 준비 문서였다. 당장 할 일이 있어. 내가 아닌 내가. 서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 내게 다가왔다. 소송이라니.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 무슨 자격으로? 냉정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났다. 이제 와서 무슨 다시 시작인가. 그녀는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우리의 결혼식 사진이 있는 이 집에 다른 남자를 들였다. 그것도 불과 결혼 8개월 만에. 그날 저녁 나는 호텔로 돌아갔다.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상간자 소송을 정식으로 의뢰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강도혁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은 관례적으로 3,0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조언도 받았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핸드폰에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다. 모두 서윤이었다. 읽지 않고 삭제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제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헬스장으로 향했다. 도혁을 직접 만나고 싶었다. 그를 처음 보는 순간 내 아내를 빼앗아간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헬스장에 들어서자 그는 쉽게 눈에 띄었다. 젊고 건장한 체격, 여러 여성 회원들 사이에서 친절하게 웃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도혁의 표정이 경직됐다. 그는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다. 서윤의 남편. 그럼에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내 양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다. 강도혁 씨죠?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 나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내면의 분노는 계속 치밀어 올랐다. 그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소송장을 직접 전달했다. 알았을 텐데 내가 누군지. 도혁은 소송장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서류를 훑어보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윤 씨가 먼저. 그 말에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벽으로 그를 밀치며 소리쳤다. 아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그리고 책임 전가하지 마. 넌 그녀가 기혼자란 걸 알면서도 접근했잖아. 감정이 격해지는 걸 느끼며 한 발 물러섰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내 뜻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으니 그대로 해야 했다. 곧 법정에서 보자. 헬스장을 나서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었지만 첫 단계를 뗀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서윤의 짐을 모아두었다. 그녀에게 당분간 친정에 가 있으라고 문자를 보냈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텅 빈 집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게 꿈이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내일부터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상간자 소송도 본격화될 것이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10년, 결혼 8개월, 이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었다. 사랑했던 아내, 이제는 낯선 여인이 된 서윤. 상간자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은 명백했다. CCTV 영상, 위치 기록, 목격자 증언까지. 도혁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첫 재판에서 그의 표정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듯했다.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다. 도혁은 과거에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에게는 일종의 패턴이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간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서윤은 그저 그의 또 다른 타깃이었을 뿐이었다. 법원은 결국 도혁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액 자체는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도혁에게 더 큰 타격이 되었다. 헬스장 측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즉시 그를 해고했다. 트레이너로서의 평판이 무너진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계속해서 화해를 시도했다. 매일 문자와 전화, 심지어 우리 공통 친구들까지 동원했다. 이제 와서 무슨 화해인가.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있었다.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는 서윤의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셨다. 그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서윤은 없었다. 증거 자료와 법원 판결문을 조용히 건네드렸다. 장모님은 자료를 보시다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떨구신 채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지훈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 그 말씀에 오히려 내가 더 마음이 아팠다. 결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었다. 나 역시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를 혼자 두고 떠난 것은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장인어른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혼을 막으려는 시도는 없으셨다.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윤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국 변호사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우리의 8개월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이혼이 확정된 그날, 나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더 이상 그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서윤과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10년 연애 끝에 결혼했던 우리, 그 추억들이 이제는 독이 되어 나를 괴롭혔다. 새 직장을 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외국계 기업 경력은 여전히 값진 자산이었다. 서울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직을 결정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도역으로부터 위자료가 입금된 날, 그 돈을 모두 장애인 복지 단체에 기부했다. 그 돈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였다. 새 도시,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빈 벽에는 액자가 걸려있던 흔적만 남아있었다. 한때 우리의 결혼사진이 걸려있던 자리, 서윤이 사진들을 뒤집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의 고통이 다시 밀려왔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왜 그때 아내의 불안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후회하기도 한다. 출국 전날 밤,
그녀가 평소보다 더 깊이 안겼던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 담긴 두려움과 불안, 조금만 더 민감하게 반응했더라면 이 모든 일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외로움은 배신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내가 3개월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매일 밤 서윤을 생각하며 잠들었다. 빨리 돌아가 그녀를 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어져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평화롭다. 가끔 서윤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오지만 대부분 무시한다. 그녀는 도혁에게도 버림받았다고 들었다. 위자료 판결 이후 그는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애초에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다.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여성과 몇 번 만나기도 했지만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나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몸은 3개월 비웠지만 마음은 단 하루도 떠난 적 없었다. 그것이 가장 아픈 진실이다. 서윤에게 있어 우리의 결혼은 3개월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만큼 가벼운 것이었을까?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아픔은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옅어질 것이다. 하지만 배신의 기억은 평생 남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신뢰는 거리로 깨지는 게 아니라 의지로 버려진다. 이것이 내가 이 모든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다. 3개월의 해외 출장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